제국, 이거 좀 뭔가 기분이 좀 으스스하지 않아요? 저는 이 제국의 시대 같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편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한편이 돼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제국들의 전쟁, 일종의 직접 전쟁인 것 같으면서도 대리전적인 성격을 띤 그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지난 이야기인 줄 알았던 제국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적에는 제국의 시대라고 작년에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개 10강으로 저는 강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1강에서부터 오늘부터 7강까지는 제국 시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8강부터 10강까지는 그야말로 제국의 전성시대였던 19세기 말 우리가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난 제국의 이야기를 그때 가서 다시 3번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라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죠. 그가 쓴 이렇게 방대한 거질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도 대단히 많이 팔렸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팔린 로마인 이야기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시오노 나나미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입니까? 진보적인 색채의 지식인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야말로 군국주의자라고까지 말하는 건 지나칠지 모르지만 제대로 알고 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죠. 어쨌든 로마 하면 많은 분들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어디에 가서 길을 잃으면은 갈 데가 한 군데 있지. 어딘데? 로마.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로마로 가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로마, 영원한 도시라고 합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 그러니까 영원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아주 인상적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4부분으로 쪼개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전체 이야기를 좀 한번 훑어보고요. 로마 전체의 역사를. 그 다음에는 그 로마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그 성공의 열쇠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그 로마도 결국은 몰락하잖아요. 로마 몰락의 이야기. 로마는 왜 망했을까? 어떻게 망했을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현실과 한번 견주어서 알아보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우린 졸업하는 거죠. 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가 어딘지 아시죠? 로마는 우리 서울과 위도상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몇 도쯤에 있습니까? 큰 숫자로 보면은 뭐 36개에서 37도 정도 되잖아요. 대개 이제 북이 36도에서 38도 그 선상에
북반구에 보면 중요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후 조건상 가장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그런 입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로마잖아요. 어떤 도시를 알고 계신가요? 로마에서 위로 올라가면 피렌체가 있고, 피렌체는 우리가 플로렌스라고도 해서 르네상스의 바람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죠. 거기서 이렇게 쭉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베네치아가 있고요. 다시 로마의 북쪽 끝, 북서쪽으로 가면 끝까지 가기 전에 밀라노라고 하는 또 유명한 르네상스의 도시가 보입니다. 거기서 다시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맨 끝에 남쪽에는 시칠리아 섬이 있죠. 우리에게는 마피아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시칠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로마에서 밀라노 방향을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 누구나 아는 피사의 사탑이 있는 피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시, 바리 등등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로마는 도시의 이름이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중해를 둘러싼 넓은 광대한 제국을 로마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마사 연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이네요. 기원전 800년쯤, 기원전 8세기에 로마가 건국이 되는데, 8세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이 되겠습니다. 2800년 전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고조선의 끝자락까지는 아니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2세기 초니까요. 고조선의 비교적 말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분히 전설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기원전 8세기의 로마도 전설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약 300년쯤 뒤에, 즉 기원전 6세기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8세기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당시까지는 로마의 지배자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에트루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원전 6세기에 로마 공화정이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로마가 하나의 전기를 맞이한 것은 2세기입니다. 기원전 2세기. 연표에 보시면은 이제 기원전 146년에 포에니 전쟁이 나와있죠.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타고가 로마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카르타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야말로 해양 국가였죠. 말하자면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해양 제국입니다. 그 해양 제국이 로마에 쳐들어와요. 그 로마에 쳐들어왔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로는 로마가 당연히 카르타고에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몇 차례의 전투를 통해서, 3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를 이깁니다. 카르타고를 이기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의 로마가 아니라 지중해의 로마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죠. 아주 제국이 널리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화정 말기를 맞이하죠. 공화정 말기가 되면은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난 거냐면 기원전 1세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제정이 시작되죠.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이 시작되는데, 로마 공화정 말기를 많은 역사가들은 오늘날 미국의 운명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늘날 미국의 운명과 비슷하냐면, 공화정 말기에서 제정으로 넘어갈 때에 로마에는 양극화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로마의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미국의 오늘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이래까지 21세기 초반에 말하자면 지구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이기도 하지만 마치 우리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좀 기시감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재정으로 부활해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기진맥진해져가지고 476년이 되면은 로마가 멸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게르만의 용병 오도와 게르가 476년에 로마의 숨통을 끊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본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포함한 그 당시에는 서로마 제국입니다. 서로마 제국은 그렇게 해서 끝장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할이 됐어요. 왜 분할이 되었냐면 영토가 너무 광대해서 통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마 지역은 멸망이 됐지만 동로마 지역은 그 뒤로부터도 1000년을 더 지속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종 때에 해당이 되죠. 조선 단종 때 1453년이 되면은 동로마 제국마저도 끝장이 나면서 사실상 로마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